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통계청이 오는 10일 9월 고용 통계를 내놓습니다.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8년 만에 처음 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 다독이기 현장 행보에 나서며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8월까지 7개월 연속 불어닥친 일자리 쇼크는 오는 12일 나올 9월 고용 지표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30만 명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2월 10만 명대로 주저앉더니 7월 5천 명, 8월엔 3천 명, 이제 9월엔 2010년 1월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까지 돌아설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국회에서 9월 고용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로 쉰 날도 많고 지난해 9월 고용이 많았던 데 따른 반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제 등 고용정책 전반의 수정과 보완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현장 행보도 철저히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 현장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과 규제 혁신 가속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이렇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최근 400조 원 넘는 투자와 대규모 고용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활력을 회복해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앞으로의 고용 사정이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IT 공룡 카카오가 택시 호출에 이어 카풀 서비스에 나서려 하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마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내세워 결사 반대를 외치지만 카풀업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도 별다른 중재안이 없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을 막아서는 택시업계에 놀리는 생존권 사수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허용되는 카풀에 대기업이 나서면 손님이 크게 줄 것으로 택시업계는 우려합니다. 또 일반인들이 대거 카풀에 나서면 범죄 우려가 커진다는 주장도 펴니다. 새로운 카풀 앱 산업이 택시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일일이 그 카풀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쉽지 않다는 거죠. 분간하기가. 반면 카카오 등 카풀 업계는 현행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데 카풀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1일 2회로 제한하는 국토부의 중재안을 양측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택시업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두 업계 간 합의만 기대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양쪽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듣고 조정하는 안을 만든다는 입장인데 한쪽이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있는 중이죠.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나서면 카카오콜 서비스까지 보이콧할 방침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업계와 손을 놓은 정부 사이에서 승객의 편의성과 혁신은 설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근로기준법을 마련해 이들도 휴게 시간을 1시간 보장받도록 의무화했는데요. 하지만 근무 부담을 덜어줄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한 곳당 0.3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보조교사. 정부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곳당 보조교사 수는 0.3명에 불과했습니다. 영아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고요. 보조교사를 좀 확대해서 보육 환경을 좀 충분히 개선시켜 주셨으면.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사의 1시간 휴게 시간 보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교사 지원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면서 보조교사 수요가 절실한 곳이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겼다는 겁니다.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 수가 3개, 4개. 그래서 더 많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다 보니 가정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더 보조교사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도 부모보다 시설의 보육 부담이 커지는 데 반해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려면 보조 지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 1인당 맞는 영아 수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며 부실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오름세로 바뀌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 원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 말의 0.64%보다 0.09%포인트, 1년 전인 지난해 6월의 0.70%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말에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금융권에 관한 행상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오르는 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연체율이 오르는 건 부실화를 알리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4.34%에서 올해 6월 4.80%로 여신 전문 금융사는 같은 기간 3.33%에서 3.62%로 뛰었습니다. 대부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지난해 말 대비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 원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은퇴 후 어떻게 살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은퇴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알기 어려워 준비하기가 그만큼 더 힘든데요. 은퇴 예상 나이와 실제 은퇴 시기는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 사회 노인 빈곤율은 43.7%로 OECD 국가 중 1위.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큼 많은 셈입니다. 이는 은퇴를 예상하는 나이와 실제 은퇴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 연구소 자료를 보면 아직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은퇴 나이는 평균 65살로 은퇴자가 실제 은퇴한 나이인 57살과 8년 차이가 났습니다. 또 조기 은퇴 사유로는 은퇴자 10명 중 3명이 건강 문제를 꼽아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같이 본인이 원치 않은 퇴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은퇴 이후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은퇴자 10명 중 8명이 예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둬도 소득을 확보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가구도 14%에 달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는 가구는 두 곳 중 한 곳꼴이었고 월 30에서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돈은 부동산이 가장 컸는데 비은퇴 가구는 총 자산의 63%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은퇴자들은 71살로 인식했고 비은퇴자들도 69살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30, 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 2천 명 감소한 1,227만 1,000명이었습니다. 30대 취업자는 4만 4천 명, 40대 취업자는 10만 8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30, 40대 취업자 수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 7천 명 감소한 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던 아찔한 사고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공사장 인근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곳이 50곳 가까이나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공사장 옹벽 위로 건물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공사장 옹벽 붕괴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다. 결국 철거된 지난달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인데 알고 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공사 때문에 균열 등 피해를 본 다른 학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된 곳은 모두 333개 학교였는데 이 중 무려 47개 학교에서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기우는 등의 피해를 본 겁니다. 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례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이어 부산과 충청북도 순이었습니다. 또 공사로 피해를 본 47개 학교 중에는 서울이 21개교로 제일 많았고 부산 11건, 전라북도 5건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는 급식실 건물이 기울었고 서울 길원초등학교는 교문과 국기계양대 등의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와 부산 북구 구남초등학교에서도 건물 균열이나 파손이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금까지 피고발인 38명 중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활짝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출시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무선 사업 부문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14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문이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기대하거나 점유율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5G 단말 교체 수요가 맞물린다는 점은 사업 부진을 만회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스마트폰 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폴더블폰 5G라는 폰이 새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다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과 LG전자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연구센터, 전장사업 확대 등 사업 영역 개척에 나섰고 LG전자 역시 화학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19조 원을 투자해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시장 정체기를 돌파할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300일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 오늘로 100일째가 됩니다. 그간 직장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벌써 100일이 되었군요. 많은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한편으론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고질적인 야근, 회식 문화가 불과 100일 만에 크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통신회사 KT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 직장인의 근무 시간을 추정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경기도 판교 등 4개 권역에서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고받는 신호를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한 건데요. 이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0일 넘게 같은 기지국에 4시간 이상 연결된 휴대폰을 가진 이용자를 해당 지역의 직장인으로 간주한 뒤 휴대폰 신호가 한 개 기지국에 머무르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추정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정기적인 시간대에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니 근무 시간을 추정하기에 좋은 수집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그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이 주 52시간이 시행되는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근무 시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 광화문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본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요. 이 광화문 지역은 조사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54분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0분 정도 근무했던 것보다 8시간 36분인 516분으로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인터넷 게임 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몰려있는 판교는 하루 평균 531분에서 519분, 즉 8시간 39분으로 12분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 금융기업이 많은 여의도 역시 근무 시간이 588분에서 9시간 41분인 581분으로 불과 7분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네요. 주 52시간 근무제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광화문 지역에 비해 판교는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역시 대부분의 금융기업이 주 52시간 근무 유예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시행 전부터 국내 증시 개장과 종료에 맞춰 근무하는 패턴이 정착돼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덜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지역의 경우는 1시간 가까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가산 디지털 단지는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이곳 역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안타깝게도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직장인 하루 근무 시간은 오히려 5분가량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522분에서 528분인 8시간 48분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를 비춰봤을 때 주 52시간제를 실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근무 시간이 차이가 확연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광화문 일대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출근하는 직장인 비중이 38%로 21%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사이 출근자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면 가산 디지털 단지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 생활 패턴 역시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BC카드가 올해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 서울시 전체 여가 활동 관련 업종 매출을 지난해 8월 20일에서 9월 16일 사이 매출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분석 결과 서점, 헬스클럽, 또 영화관 등 여가 활동 관련 업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9.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전체 매출 증가 규모도 16억 원이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근무 시간이 줄며 여가 활동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여가 활동 업종 매출이 증가한 곳은 모두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었는데요. 이 동작구가 70.3%, 강서구가 66.3%, 동대문구가 42.7%로 세 지역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겁니다. 반면 직장인이 많이 근무하는 종로구와 금천구는 매출이 각각 7.7%, 6.7%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된 후부터 회식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업종의 매출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광화문과 판교 지역 모두 오후 6시 이후 음식, 주류 관련 업종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이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면 보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흘렀습니다. 불과 석 달간의 시간이지만 이 데이터로만 보자면 직장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전히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요.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찾아오길 희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